4장 불면증. 그날 밤 프랭클린은 시간을 알 수 없는 새벽에 잠에서 깼다. 미처 치지 못한 블라인드 사이로 주홍색 할로겐 불빛이 프랭클린 눈을 간지럽혔다. 프랭클린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려 침대를 더듬었다. 휴대전화 대신 프랭클린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던 밀리스가 프랭클린 손을 잡혔다. 휴대폰을 찾기 위해 침대 위로 이리저리 움직이던 프랭클린을 향해 밀리스가 낮게 으름거렸다. 결국 프랭클린은 휴대전화 찾기를 포기하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오롯이 프랭클린과 윌리스가 되는 숨소리만 들렸다. 프랭클린은 시간이 지나도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지쳐있다. 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향했다. 전자피아노에 헤드셋을 끼우고 프랭클린은 외부 교육을 차단했다. 피아노 위에 난잡하게 내버려진 악보들 사이에서 프랭클린은 며칠 전 유튜브에 썰었던 쇼팽 야상곡을 집어들어 호멜대 위에 올렸다. 프랭클린은 잠이 젖보를 입고 나서 그 손가락을 건반 위로 올려 연주를 시작했다. 휴대폰 밖으로는 의미 없는 소리들이 연속적으로 났지만 그 사이에서도 노래가 가진 리듬이 살아있었다. 연주를 마친 프랭클린은 다른 곡을 연주하기 위해 다시 악보사를 해집다 노란색 노트에 시선이 멈췄다. 프랭클린이 찍은 노트에는 불면증 상담 내역이라고 큼지막하게 노트 위에 적혀 있었다. 노트에는 심리 상담가가 프랭클린이 과거에서부터 트라우마나 기억에 남을 법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을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했다. 그날은 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날이었다. 5학년 체육 검정을 하기 위해 운동장을 뛰었던 나는 과호흡이어서 보건실에 씌어갔다. 보건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간 작업 후 잠에 든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리 만무했다. 나는 그녀에게 혼자서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 선생님은 나에게 13세 미만 학생은 보호자 없이 보내줬다고 다음에 거절했다. 저희 누나가 이 학기 7학년이에요. 그럼 누나가 대신 데려다주면 되지 않아요? 나는 제시카가 나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보건 선생님은 모니터에 있던 쇼핑몰 화면을 보더니 나에게 누나 이름과 훈련을 물어봤다. 그날이 내가 초등학교에 올라간 이후 유일하게 제시카에게 칭찬을 받은 날이다. 보건 선생님은 그네 방송을 이용해 제시카를 호출했다. 제시카는 짜증을 내며 보건실로 갔지만 내가 학교 앞에 도와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보건 선생님으로부터 듣자 그녀 얼굴이 환하게 만개했다. 제시카와 내가 보건실에 나서자 보건 선생님은 바로 컴퓨터 앞으로 향해서는 다시 쇼핑을 시작했다. 제시카와 근무에 나서자마자 나는 제시카에게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 아주 좋으시겠지. 피아노 연습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할 수 있어서. 안 그래? 엄마 강의 괴로운 피아노 천재님? 제시카가 나를 놀리듯 물었다. 그럼 누나는 뭘 할 건데? 그렇게 신났어? 한 번만 더 그래 죽어보라며 오늘은 나도 엄마한테 말했다. 어린 나는 나보다 키가 큰 제시카를 바라보며 따졌다. 네네, 고자리장님. 신경 끄고 갈 길 가셔요. 제시카가 한 말의 끝으로 나와 제시카는 학교를 두고 서로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사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오전거리를 활보하자 나는 신이 났다. 신바람 덕에 나는 생각보다 더 일찍 집에 도착했다. 어린애가 일찍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는 부모님이 자고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그건 지나친 걱정이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자 교실에 놓인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들린 열화된 목소리로 등려원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등려원이 노래하는 소리가 내 소리를 가렸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나는 아버지가 신발을 놓는 신발장 칸에 신발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막건을 집어들었다. 매주 수요일 홍콩 병마를 위해 밴쿠버에서 온라인 중계로 불려열리는 불법 막건이었다. 막건은 붉은색 잉크로 저번 주 수요일 날짜가 찍혀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막건을 아버지가 사용하는 신발장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신발을 벗은 나는 입구에 대충 놓여진 처음 본 신발을 발견했다. 나는 지뢰밭을 넘는 군인이 되어 조심히 모르는 신발을 건너뛰었다. 집안에서 등려온 목소리만 들리진 않았다. 계단 위에서 엄마가 내지르는 탄성이 끈적하게 나무 계단을 더 흘러내려왔다. 나는 눈과 귀가 쫑긋었다.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나는 계단 위에 묻어있는 엄마가 흘린 소리를 밟지 않도록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올라갔다. 내 발에서 흐르는 땀이 계단에 흔적을 남겼다. 심생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손잡이를 잡았다. 계단 손잡이를 잡고 나는 겨우 계단을 올라 안방을 갔다. 안방 문틈으로 보이는 전신 거울에 두 사람 모습이 비쳤다. 두 사람은 살색 덩어리가 되어 기괴한 소리를 내쏟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라고 하기엔 덩치가 더 크고 피부도 더 깨끗했다. 그 남자는 옆머리를 메고 윗머리만 보고 만총머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목을 덮은 무의신이 침대 위에 있는 남자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두 짐승은 서로를 갈구하다 못해 하나가 되어 옮겨붙었다.
마치 세상에 그들 외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듯이 그 행위 자체에 집중했다. 머리카락은 땅에 엉겨붙어 엉망이 되어갔다. 거울 밖으로 남자가 손을 뻗었다. 목에서부터 이어진 불타는 듯한 무늬를 가진 문신이 그가 뻗은 팔을 따라 침대 옆으로 향했다. 서랍장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지않아 남자는 명함 많은 종이를 가져왔다. 그가 검은 가루를 명함 위에 올리려다 거울 속 나와 눈이 마주쳤다. 메두사가 쳐다보는 시선에 마주친 나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남자는 나와 눈을 마주치며 명함 위를 코로 피아노 스케일 치듯이 빠르게 기어가며 숨을 들이마셨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뒤로 넘기며 검은 가루를 코끝으로 밀어넣었다. 그가 흡입을 마치자 밑에 깔린 엄마가 말했다. 치신 나도 나 한번 할게. 그제야 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쳤다. 치신이라 불린 남자는 똑같이 명화에 검은 가루를 이고 엄마 얼굴에 도심히 명함을 가져댔다. 엄마는 남자와 달리 거치게 검은 가루를 흡입했다. 젊은 남자는 검은 가루를 다 흡입하고 나서도 밑에 빨린 엄마를 보는 대신 거울 속 나를 봤다. 그는 얼굴을 그대로 거울에 고정한 채 다시 엄마와 엉겨붙었다. 치션이 쌓는 프레이즈 위에 엄마가 흘리는 교선이 묘한 harmony를 만들어냈다. 강렬한 팀파니음이 내 심장에서 울렸다. 나는 팀파니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두 손으로 왼쪽 가슴을 쥐어잡았다. 이윽고 지션이 나를 시선 속에서 놓아주었다. 돌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나는 그대로 내 침대 속으로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날 이른 저녁 엄마가 배달 요리를 시켰다. 내가 좋아하는 치킨 렌즈 피자였다. 제시카가 토마토와 윙 피자는 피자가 아니라고 칭하댔지만 엄마는 제시카를 신호도 쓰지 않았다. 아빠는 피자를 다 먹었을 때가 되어야 돌아왔다. 그는 오늘도 경마로 큰 돌 땄다며 어디선가 얼큰하게 취해 등려원이 불렸던 오래된 노래를 부르며 맞불 흔들었다. 신발장 앞에 맞번이 키위쇼 우승자를 축하하기 위해 꽃가루처럼 휘날렸다. 프랭클린은 글을 다 읽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프랭클린은 휴대전화를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6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7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프랭클린은 피아노에 세워놨다. 프랭클린은 자연스럽게 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윌리스를 밀었지만 윌리스는 프랭클린을 신경을 좀 쓰지 않았다. 오히려 프랭클린이 자리 잡고 있던 더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프랭클린은 노트북을 켜고 매일 작성의 버튼을 눌렀다. 프랭클린은 받는 일 안에 이번 주 수업이 남아있는 교수들을 모두 주제에 넣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제목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빈 메일 화면을 한참이나 바라봤다. 불현듯 프랭클린은 디스코드에 들어가 윤수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좋아. 프랭클린은 마지막에 혼잣말을 하고 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 윤수 되게 일찍 나왔네. 내가 내 나이가 되면 다친 점이 사라진단다. 대신 이 이른 아침에 뭘 못하겠어. 프랭클린은 윤수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고 미소를 지었다. 프랭클린 얼굴의 뒷미소는 어두운 방안 속 노트북 액정 화면으로만 겨우 보일 정도였다. 하하하. 난 아직은 모르겠어. 혹시 교수님한테 메일 써본 적 있어? 써본 적 있지. 무슨 일인데? 프랭클린은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부모님 간병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윤수가 위로를 전했다. 윤수는 프랭클린에게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할 때 썼던 메일을 공유해줬다. 와, 진짜 전문적인 메일인데?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써야 하는 거였어? 뭐, 얘를 자체 나쁠 건 없지. 그래서 얼마 동안이나 안 나오는 거야? 학교 과제 집에서 하기 힘들 때도 많던데. 일단, 당분간은 못 갈 거야. 간병인 금액이 미친 것 같아. 당장은 남동생이랑 번갈아가며 병간호 해야 해. 그래, 코비드19 때문에 교수님들도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데도 별로 거부감이 없으시긴 하더라. 아마 허락해 주실 거야. 이 메일 주인공도 온라인 수업으로 들었대. 아픈 듯도 하겠어. 시험만 합격이나 마치면 온라인 수업도 허락해 줬대. 프랭크는 그제 한숨을 내쉬었다. 비가 오려는 7시가 다 돼가지만 창밖은 아직도 초저녁처럼 어두웠다. 제시카가 프랭클린의 병문을 녹화하고 병원 밖에서 말을 걸었다. 야, 프랭클린, 수업 듣는 것도 좋은데 뱅가는 오웬이랑 같이 해서 그것 좀 찾아봐. 알겠어. 프랭클린이 건성을 대답하자 제시카는 밖에서 뭐라 중얼거렸으나 프랭클린이 있는 방안까지 들리진 않았다.